교과에서 이제 3차시 주로 하는 활동은 가치 어쩌고 세 가지 모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 토론 수업 모형이 있어요. 가치 어쩌고에서는 가치 분석 수업 모형,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 그리고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치 분석 모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분석 수업 모형.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은 말 그대로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가치를 분석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먼저 여기서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과 그리고 가치 분석 수업 모형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치 원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가치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를 해주고요. 가치 원리 검사를 통해서 가치 원리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줘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보편화 가능성. 그 가치 원리가 다른 사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화 가능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 원리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친구의 첨킹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도사 제시, 가문, 확명, 자장 사타색, 가문, 확명, 자장 사타색, 잠결 검사, 입수사 결정, 실동강 확정이에요. 실동강 확정. 자, 이 친구 이렇게 됩니다. 도사 제시가 가문을 확 명료화하려고 사장면 같은 사타구니 3개의 잠결 검사를 당했대. 그 뒤로 입수사를 결정했는데 실동강 확정이야. 자, 마지막 단계는 실동강 확정인데 제가 도덕과 모형 마지막 단계 거의 실동강 확정 이렇게 그냥 줄여서 외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색하고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도사 제시가 가문을 확 명료화하려고 자장면 같은 사타구니 3개의 잠결의 검사를 당했대. 입수사를 결정했다는데 이렇게 입수사 알죠? 입수사, 죽을사 해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외웠어요. 도사 제시예요, 여러분. 도사 제시 먼저. 도사 제시는 어떤 것의 줄임말이냐면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예요.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이 도덕적인 문제 사태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까요? 문제 사태, 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사태여야 합니다. 다음은 가문 확명인데요. 가문은 가치 문제 줄임말이야. 가치 문제 확인 및 명료화. 자, 먼저 가치 문제를 진술하고 명료화하는 건데요. 왜 가치 문제를 명료화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보통 용어가 애매하거나 명료화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갈등이 많아서요. 이러한 용어의 애매성 때문에 오는 갈등을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해서 이 가치 문제에 있는 개념이나 용어를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장색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자장, 자기 입장.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입니다. 자, 자장면 같은 사타구니색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 단계에서는 일단 가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 자기 뜻을 먼저 설정을 해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자신의 뜻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자기 입장을 설정하는데 개인별로 내세울 수도 있고 집단별로 모든 별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적인 근거가 타당한지 먼저 안 다음에 주장을 해야겠죠. 그렇게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적 근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적 근거는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경험 등을 말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잠결 검사예요. 잠결 검사는 잠정적 가치 결정 및 무슨 검사일까요? 가치 원리 검사입니다. 가치 원리 검사.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치 원리 검사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세포 역보라고 외웁니다. 세사례 검사, 포함 관계 검사, 역할 교환 검사, 보편적 결과 검사.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세사례 검사는 뭐냐면 제가 선택한 가치 원리가 다른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포함관계는 내가 선택한 가치 원리가 보다 더 일반적인 가치 원리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지, 역할교환 검사는 내가 선택한 이 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 다른 타인 집단들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역할교환이라고 하고요. 보편적 결과 검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이 가치 원리 검사에 똑같이 행동하더라도 그 결과
나타날 보편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길 가다가 친구들이랑 길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야, 저기 저 아주머니 좀 봐봐.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혼자서 들고 있어.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자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너가 저 아주머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선택한 선택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신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을 바로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합니다. 역할 교환. 친구랑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친구가 어제 저녁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컨닝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떳떳해야지. 나 같으면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공부 잘하니까 그렇지. 난 이번 시험도 망치면 완전 학점 망해가지고 장학금 절대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컨닝을 하는 게 옳은 일이니? 모두 너처럼 컨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시험이란 게 그러면 어떤 소용이 있겠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너처럼 모두가 컨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보편적 결과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쉬운 예시를 들어주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입수사 결정인데요. 입수사 결정 이거는 뭘 줄임말일까요? 입장의 수정 및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가치 원리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과 그 뜻이 결함이 있거나 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입장을 수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동과 확적인데요. 실동, 실천, 동기, 강화 및 확대 적용이에요. 어디에 확대 적용? 일상에서 확대 적용이에요. 실천, 동기, 강화 및 일상에서 확대 적용은 이제 교사가 이제 앞에 수업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입니다.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입니다. 이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은 올리버와 세이버의 법리적 모형에서 나왔어요. 올리버와 세이버의 법리적 모형에서는 재판관이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의 이유가 세 가지라고 봤는데요.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뭐예요? 사실의 문제 때문에 생기고, 두 번째는 정의의 문제,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먼저 사실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타당성의 유무에 따라서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 확보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고, 두 번째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뭐 정의롭다 할 때 정의가 아니고 용어 정의에 관련한 문제예요. 어떤 개념이나 도덕 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호한 상태 때문에 용어가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이 정의의 문제 때문에 문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가치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치 규범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리 근본적인 가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간 존엄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둘 중에 어떤 가치가 더 부합하냐를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이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은 구분이 됩니다. 이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은 사회과의 논쟁 문제 학습 모형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재판관이 하는 것처럼 가치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얘네를 청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사 제시. 다시 등장한 도사 제시는 관교를 확파했어요. 관교 확파. 사실 문제 있는 저 성격을 분석해야 돼. 자, 자장 선정하자. 그 다음에 자수하고 숙고해야지 입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도사 제시는 관교를 확파했어. 저 문제 있는 성격 분석해야 돼. 자장 선정하고 자수 숙고하자. 뭐 자장 선정, 뭐 자장면을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자수 숙고는 관교를 확파했으니까 이 도사 제시가 자수하고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 도사 제시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외웠는데요. 도사 제시 이거는 첫 번째 단계 아까 뭐였어요?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입니다. 자, 도덕적인 문제 사태 제시라는 말, 여기서는 문제 사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아야 되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규범 간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규범 간에 두 가지 이상의 규범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교 확파는 무슨 뜻일까요? 관련 규범 확인 및 의미 파악이에요. 아까 사회적인 문제가 제대로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가지고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얽힌 관련 규범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미를 파악을 제대로 해줘라 라는 2단계입니다.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한 규범이나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환자의 자율성, 아니면 의사가 가져야 되는 책무성, 의사가 환자를 살려야 되는 책무성 있잖아요. 책무성, 아니면 또 좀 넓게 봐서는 생명의 가치, 이런 하나의 안락사라는 하나의 문제 상황에 다양한 관련 규범이 있잖아요. 이런 규범을 확인하고 어떤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 있는 성격을 분석해라 였죠. 여기는 어떻게 외우냐? 그대로 해요. 문제 사태의 성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문제 사태의 성격을 분석하는 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뭐와 해당할까요? 사실의 문제를 해당하죠. 그래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죠. 문제 사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데, 이 성격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요. 성격이라는 말은 그 문제 사태의 상황, 아니면 맥락, 아니면 특성을 말해요. 그 문제 상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맥락, 특성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문제는 그 가치 규범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지,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사항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락사 이슈에 대해서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간곡히 환자가 부탁했다면, 혹은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나는 이 환자를 살려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뭐 같은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서 이 문제 사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실 문제와 관련된 3단계입니다. 자, 자장 선정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장 선정은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의 선택 및 정당화입니다. 자, 자기 입장의 선택 및 정당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하는 거예요. 이때 정하는 거는 사실적 근거와 뭐가요? 가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사실적인 근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진짜 팩트, 사실의 근거에서, 아니면 가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때 근거는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뭘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올바르게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도덕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자수숙고예요. 자기 입장의 수정 및 대안숙고. 도덕과 모형은 거의 학생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기가 내세웠던 입장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새로운 대안을 숙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치 갈등 해결선 모형, 올리버 세어의 법리적 모형으로부터 나왔고, 사회과의 논증 문제 학습 모형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사 제시는 관계를 확보했어. 그 문제 있는 성격 분석해봐. 자장 선정하고 자수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정의, 가치의 문제, 각각 자장 선정 이 단계에서가 바로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장 선정 단계에서. 자, 연역적,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입니다. 이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은 레츠의 주장대로 만들어진 모형인데요. 가치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 자신이 어떤 가치를 선택을 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하고 존중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형은 인지적인 접근과도 연결이 가장 큰데요. 사실 통합적 접근이라고 봐도 괜찮은 게, 먼저 첫 번째로 인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어떤 가치가 옳은지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 가치에 대해서 애착과 존중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행동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 가치를 직접 실천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지적 접근이라고 보는 이유는 개인이 하는 가치와 과정이 인지적인 접근에 더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인지적 접근이기 때문에 3차시에 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명료와 수업 모형에서 청킹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엄청 고맙게 여겨지는 모형이기도 했어요. 도사, 제시, 선택, 존중행입니다. 자, 먼저 도사, 제시, 선택, 존중행인데요. 이거는 그냥 도사, 제시는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예요. 그리고 선택은 선택, 존중은 존중, 행은 행동이에요. 도사, 제시, 선택을 존중행이라는 청킹인데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문제 사태는 항상 조건이 따라오죠. 학생들이 뭐에 맞아야 된다? 흥미 맞아야 되고, 이해가 맞아야 되고, 또 규범 간의 갈등이 마찬가지로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강구할 수 있는 문제 사태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은 문제 사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나만의 가치는 뭔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행 단계에서는 이제 3단계가 있어요. 3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선택, 두 번째는 여러 대안들로부터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들의 결과를 심사숙고해서 선택입니다. 자유롭게 선택, 내가 선택한 가치여야 더 소중하게 여기겠죠. 두 번째는 여러 대안들로부터 자기가 선택한 가치 말고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그럴수록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선택하기가 더 좋겠죠. 세 번째는 대안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한 다음에 대안의 가치를 선택을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존중 단계도 마찬가지로 2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한 바를 존중하고 기뻐하기입니다. 존중하고 기뻐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선택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기? 공헌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존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공헌을 함으로써 선택한 거를 내가 선택한 게 수용 가능한지, 그리고 정당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공헌함으로써 또 실천 의지가 강화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을 거야. 그럼 100점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 의지가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행동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2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두 번째는 뭐예요?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실천해서 행동하기입니다. 자,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행동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의지와 관련된 느낌, 행동과 관련된 느낌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진짜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선택한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행동하기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사, 제시, 선택, 존중행 이 4가지 단계는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스텝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과 정서적인 접근, 행동적인 접근이 모두 들어간 바로 레슨의 가치 명료와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 가치 명료와의 수업 모형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치 선택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전략들을 많이 제시를 해줬다. 예를 들면 토론 전략, 대화 전략, 쓰기 전략 같은 다양한 가치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해줬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매기는 과정 자체를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치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때요? 가치의 주관적인 속성을 인정하고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가치의 상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가치 상대주의의 문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은 가치를 단순하게 선호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치를 선택한다고 해서 행동을 하냐, 이런 가치와 행동에 관한 관계,
그 관계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비판점이 있고요. 또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단계에서 있는 여러 대안들로부터 선택하는 그 스텝에서는 다양한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게 어렵다라는 비판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자료에 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커센 바움이라는 학자는 이 레스가 제시한 가치 명료화 단계에서 좀 더 세부화해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느낌, 사고, 의사소통, 그리고 선택, 행동화인데요. 이 단계만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